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같이 풀까 합니다. 항상 이론부터 먼저 푸는 거니까 뭐 이론 준비들은 다 하고 들어오셨을 거고요. 93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합격률이 7.56%예요. 최근 합격률을 좀 들여다보시면 10% 넘어가는 경우들 꽤 있었죠. 네. 그래서 93회 같은 경우는 7.56이면 그냥 기본적인 합격률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처분계산서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이네요.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된 분기처리 문제도 자주 내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물어볼 때, 자본 쪽 관련된 내용 물어볼 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신 게 좋겠습니다. 제10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현재 1억이고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 확정일 또는 예정일이 2022년도 3월 20일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다음에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지금 내용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2021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에 3번 그러면 이 자리에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보여지죠, 여러분? 자, 이게 1번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4천만 원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두 번째, 이익준비금 200만 원은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쪽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500 중에 우리 처분한 내역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처분 중에 이익준비금이 있었던 거죠. 자, 요 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200만 원은 맞네요. 여기까지는요. 자,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법정적립금이 있죠, 여러분. 그게 이익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며 임의적립금이 아니라 법정적립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으로 끝났네요.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금이었다는 것만 아셨다라면 문제는 금방 풀었겠네요. 자, 3번. 2022년 3월 20일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 1억 원과 이익준비금은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 노마자 1번에 있는 부분, 노마자 3번 자리에 있는 임의적립금 이입과 그리고 우리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이 부분은 언제 처분 결의를 했다? 2022년 3월 20일에 우리 처분 확정 또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30일 현재에는 회계 처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계 처리 직접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산 실무에 가면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런데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회계 처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시점이 2021년도입니다. 라고 하시면 현재가 그러면 몇 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그러면 단기이다, 전기이다, 전기. 그래서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고 무엇 하셔라?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산 실무로 나오는 게 아니, 전산 실무로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게 3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내용은 노마자 2번과 3번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분에 있는 현금 배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된다. 자,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네 번째. 2021년 네,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을 발견하여 지금 처리한 게 있고요. 자,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였다. 자, 근데
단기의 오류는 결산하는 시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 오류가 발견된 게 있으면 그때 수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 발생됐던 오류를 발견하였다. 그게 전기 오류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 재무제표를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 단기에 반영할 건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잉여금에 영향을 줄 건지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중대한 오류입니다라고 하면 무엇 하셔라? 우리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되어야 된다? 수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중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노마자 1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1번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은 7천이 있고 바로 밑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발견되어 반영된 500만 원이 있다. 그럼 손실이니까 음수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면 이 자리에 음수가 없어져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중대한 오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이 무엇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전기에서 넘겨온 이익잉여금이 사실상 6,500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됐을까요? 그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중간 배당금이 있으면 중간 배당금도 노마자 1번 자리 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금은 내가 무슨 부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소돼야 돼서 중간 배당금도 음수로 들어요, 여러분. 음수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 정리했어요,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다. 우리 2번이 정답이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2021년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해야 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유이절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가액은 현재 300만 원이고요. 액면의 이자율은 7%, 그리고 만기는 3년이고 유유이자율은 연 10%입니다. 자,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뭘 얘기했냐면 2021년도 12월 31일 인식해야 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자를 1년에 2번 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12달 중에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자는 매년 말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1년에 12월 31일에 한 번만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각한다라고 하면 언제 하는 것이다? 이자 지급할 때 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발행가액은 현재 무슨 발행이 되었다? 할인 발행이 됐네요. 당연히 할인 발행이어야 되죠. 내가 주고자 하는 표시, 액면 이자는 7%인데 시장에서 주는 유효 이자는 10%예요. 그러면 시장의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요 3%만큼 무엇 해야 된다? 보상 조건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지만 만기 상환의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사채를 사간 투자자들한테 받는 돈은 우리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이자 성격이 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관련돼서 상각액을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이제 계산하시는 부분이신 거니까 공식은 최소한 기억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공식. 자, 그러면 공식은 어떤 부분으로 계산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현재 사채에 장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채의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우리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급해야 되는 실제 지급해야 되는 액면 이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액면 이자를 곱해서 나온 부분이 실지급액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채의 이자 비용에서 실제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빼고 남겨져 있는 차액이 상각액이에요.
반대로 할증 발행했을 때는 내가 주는 이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는 이자에서 사채 이자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원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 요건 제가 화면에 공식을 좀 띄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로 설명했던 거.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이자 비용에서 액면이자, 주는 이자를 빼셔라. 자, 그리고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 사채 장부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2021년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2월 31일에 우리 이자를 줄 건데 그때 삼각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줬잖아요. 만약 여러분 이 부분이 나는 2020년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고 2021년도 12월 31일에 이렇게 냈었다라고 하면 저는 사채 장부 금액을 계산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무엇하고 2020년도가 아니에요. 2021년도에 무엇하고요? 우리 발행하고 그 해에 처음 이자를 주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발행가액인 얼마가 277만 6,183원이 뭐가 된다? 사채의 장부금액이잖아요. 네, 장부금액.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사채 이자 비용 계산하시고, 자, 그리고 내가 주는 액면 이자는 지금 액면 금액 300만 원에 액면 이자율 7%를 곱해서 나오는 게 지급 이자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계산기 있을 거니까 277만 6,183원 곱하기 10% 하시면 우리 27만 7,618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0만 원 곱하기 7% 하시면 21만 원. 그럼 27만 7,618원에서 21만 원을 빼면 6만 7,618원이 나오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을까, 여러분? 이거를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차변에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이자 비용이 얼마이다? 27만 7,618원이 되는 거고 상대편 대변엔 내가 주는 이자는 현금으로 주면 현금, 뭐 통장에서 주면 통장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현금 등 얼마가 나간다? 21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채 발행했을 때 분 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이다? 액면.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사채가 300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은 얼마이다. 여기 발행 금액인 277만 6,183원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채를 무슨 발행하여? 할인 발행하여 차금이라고 해서 우리 금액이 들어와져 있었겠죠.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를 상각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느 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서.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그 금액이 67,618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지금은 분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각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인 거에 의해서 계산을 빨리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둘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땐 우리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이 되고 그리고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중의 관계가 또 있죠. 첫 번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며 제가 벌써 주요 글씨 써드렸죠. 그리고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누가 있다? 비교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를 누굴 놓고 시작을 하나요? 이해 가능하여야 된다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주요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누가 있다? 부가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올바른 표현. 자, 두 번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 네, 이 둘의 관계는 상충이 돼요. 그래서 적기의 정보를 주려고 보니 우리는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중간의 재무제표를 줘야 되더라. 그래서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 근데 그게 정확성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정확하게 작성하려고는 하겠지만 이해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목적 적합성에는 적합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자, 과거자가 등장했고요. 자, 의사결정을 무엇하는 거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여러분, 이건 신뢰성이 아니고요.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부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더라? 벌써 발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들어가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무슨 부분? 나는 뭔가에 다른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게 피드백 가치죠. 피드백 가치. 자, 그래서 피드백 가치가 있고요. 우리 3번에 있는 부분은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 중에 누구이다? 피드백 가치 얘기예요.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과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과거.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미래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적기의 정보가 들어야 된다. 그게 적시성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적기의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기 재무제표를 받아서 지금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까 우리 6개월 뒤에 1년이 꽉 채워졌으면 이 정도의 이익은 나겠지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예측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이고요. 자,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수가 들여다봤을 때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되는 재무제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끄덕일 수 있어야 되고 뭐 지금 글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의 충실성에 뒷받침되는 재무제표가 가장 대표인 게 주석이긴 해요. 자, 그리고 무슨 부분? 누군가한테 정보가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부분이다? 중립성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 무엇은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무엇한다? 낮다. 열심히 얘기했죠, 여러분. 위에 거 얘기하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에 우리 지금 퍼펙트 전산세무 1급 쪽에 이 부분 교재 가보시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상충관계 정리해준 박스. 그 박스 꼭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그 박스 자체로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4번 문제.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자주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4번의 형태 문제는 여러분 꾸준히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뭐 분기 문제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론상에 묻는 문제도 내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우리 04번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에는 확정 급여형인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이 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확정 급여형 DB형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여형 같은 경우는 불입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죠.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좀 많죠. 불입했을 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자의 성격인 수익이 붙었다라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회사가 퇴직연금에 부담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 수수료 5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우리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담금 200만 원과 수수료 얼마가 나갔다? 우리 5만 원이 나갔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나간 돈은 얼마이다? 20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부담금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무슨 자산에 속한다? 투자자산에 속하죠. 다만 우리 회사가 뭘 가지고 있다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충당 부채에서 무엇하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것뿐인 거고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우리 205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200만 원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만 원은 무슨 처리해 주시면 된다?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으로 끝내주시면 되는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자, 회사가 연금운용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수익 얼마 56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원본에 가산하였다. 근데 이거 빼서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원본에 그냥 입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본에 가산, 원본에 전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무엇 시켜주시고요? 56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전산 실무 문제로 나왔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계정으로 쓰시고 끝내라? 이자 수익으로 쓰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2번 문제하고 관련된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지금은 운용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간혹 운용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금을 무엇하는 깎아먹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금 소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운용 손실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대편 차변은 누굴 써주시면 된다. 퇴직연금, 운용, 손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퇴직연금 운용 손실은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면 이자 수익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적중한 계정을 그냥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전산 실무 쪽에서는 운용 손실 문제를 건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전산 세무 쪽 말고요. 다른 타 시험에서는 손실 내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하고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여러분 우리 일시금으로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의 형태로 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형태를 선택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 확정급여형에 대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나이가 55세예요. 근데 종업원이 42세에 그만뒀어요. 그럼 회사가 지금 종업원이 저 연금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 회사가 55세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다 일시금의 형태를 다 쓰고 있지 연금 형태를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금 형태를 선택했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연금의 형태라면 이렇게 아래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자 연금 형태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 지금 종업원이 그만뒀으니까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전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왜 차변을 썼을까요? 자 준다 그러면 대변에 가지고 있었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무엇해라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현재 무슨 정리 우리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 다 지울게요. 제가 잘못 쓴 게 있어요. 잘못 쓴 게 맞아요, 여러분. 자, 연금의 형태를 무엇하였다? 선택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퇴직,
급여가 들어올 것이다. 자, 누가 없다는 가정?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는 가정.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제가 아까 여기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썼잖아요. 네, 그걸 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정리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세워요. 그래서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걸 세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몇 세부터? 55세부터 수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나이가 도달이 되면 대변에 있었던 퇴직연금 미지급금 차변에 상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정리해야 돼요. 이거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요. 전산세무 문제는 아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다른 급수에서 문구의 요지,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 그냥 일시금으로 선택했다는 가정을 그냥 그들은 다 준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금 수령 형태를 지금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시금을 선택을 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안 준 거죠. 그리고 일시금처럼 다방 공지를 했는데 이의제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수검자 중에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네가 요건을 미흡하게 줬다. 아니 이게 연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왜 답이 다 일시금이 답이어야 돼? 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복수답안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들 무슨 단서를 달아서 낼까요? 일시금을 선택했다 이렇게 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있어요. 네, 있지만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형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 저부터도 안 하고 싶어 해요. 저도 회계 담당자였다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자, 다시 올라갈게요. 3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을 측정하여 우리 무엇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500만 원을 인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포커스는 요 포커스 용어만 가지고 연금 형태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은 결산 때 할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산 때 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가지 더 정리하시죠. 자, 한 가지 뭐 더 정리하냐면 우리가 DC가 있고 DB가 있잖아요. 야, DC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이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 말고는 없다. 그래서 D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 시점에 무슨 부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부분과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채도 있거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적으로 장부에 계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라고 해요. 왜일까요? 우리 DC형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의 의미가 된다? 연봉제 퇴직금이에요.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계좌에 따박따박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줘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라는 걸 인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의 의미다? 누적제 퇴직금이에요. 자, 그래서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퇴직금을 누적적으로 입금시켜서 갖고 있다가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산하는 시점인 12월 31일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500만 원을 설정하겠다, 인식하겠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500만 원 비용 정리해 주시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할 건 다 할게요. 자, 지금 이들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이렇게 줬죠. 근데 우리 앞에서 불이백 붕괴했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 불이백. 자, 그럼 이 불이백에 대한 붕괴를 봤을 때 차변에 우리는 누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들어오고 상대 계정 대변엔 우리 통장에서 주었으면 통장에서 주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들어왔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부채라는 부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부분 연금과 관련된
연금과 관련된 충당 부채를 설정하겠다라고 한 건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불입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난 연금의 부채로 설정해 놓을게 이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12월 31일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퇴직 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 전입액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불입했던 돈만큼 그리고 상대 계정에는 누구를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고요.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걸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기가 기네요, 여러분. 자,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자, 여기 일시금 용어 나왔네요. 자, 일시금 300만 원을 선택하였다. 자, 일시금 300만 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얼마? 우리는 DB에서 나간 돈이란 얘기겠죠. 160만 원이고요. 회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140만 원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더하면 얼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회사는 전 종업원에 누가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B형을 띠고 있든 아니면 모두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든 우리 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있으면 무엇한다? 퇴직금 지급 시 우선 상계한다.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된 충당부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럼 우선 상계해야 되니까 우리는 충당성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부채를 차변에 무엇하시고 상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무슨 부분? 연금사업자에서 주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사가 주는 건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세금 얘기는 없으니까 여러분 별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 퇴직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징수가 있었다. 거기다 10%만큼 지방소득세 징수했겠죠? 그럼 예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조심할 건 이거예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라 누구 써주시고 끝내셔야 돼요. 퇴직급여라고 쓰시고 끝내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원리 정리 잘 하실 것. 이거는 전산실무 쪽에서도 자주 내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론 쪽에서도 이런 패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 자, 지금 전산세무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부분? 우리 왜 수익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의 인식. 그 부분이 아마 재무회계 쪽 맨 뒤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수익 인식에 가시면 우리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의 수익 인식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내용 반드시 정리 잘 하고 들어갑니다. 1급의 필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1년도 당기 손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역 제공의 기간은 3년, 그러니까 장기죠. 왜냐하면 이 용역 제공의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용역이거든요. 자, 계약 기간 전체 총 수익 금액은 1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제공 관련 원가를 들어가서 봤더니 자, 이들은 공사를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끝나나 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단기에 발생된 원가는 70이 있고 추가 소요 추정 원가는 30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익 얼마가 있었다? 14만 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2021년도를 의미합니다. 자, 2021년도에 가서 봤더니 실제 발생한 여러분 여기 단기 발생 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원가는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의 추정 원가는 30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추가 소요 추정 원가라고 했으니까 미래에 소요될 원가가 이만큼 더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나온 부분. 자, 이랬을 때
지금 2021년도에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 부분을 계산해달라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021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 과거에 발생했던 금액, 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원가, 발생 원가가 얼마가 있었다? 70만 원. 자,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얼마가 있었다? 50만 원.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더했을 때 벌써 얼마가 돼요? 1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 이 공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실제 받을 수 있는 돈. 총 수익이 얼마이다? 120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금액이 뭐가 돼요? 둘이 같은 상황이죠. 그럼 회사는 마진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0이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지금 2022년도에 공사를 아직 안 했다고 봤을 때 2020, 죄송해요 여러분,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원가를 계산해 보니 예상 원가가 얼마가, 추정 원가가 얼마가 30만 원이 더 발생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발생됐던 부분에 예상되는 원가 30만 원을 더해 놓고 보았더니 30만 원을 더해 놓고 봤더니 얼마에 합의된다? 150만 원이라고 하는 원가가 예상이 되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수익보다 원가가 더 커요, 작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공사를 지금 다 마무리를 하면 벌어들인 수익과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수익은 120만 원인데 비용은 150이다. 그래서 비용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2021년도에는 계산할 때 원가 부분, 이익 계산 부분을 따져보실 때 무엇 하셔야 한다? 우리 전체에 대한 발생과 추정 원가까지 모두 다 반영해서요. 손익을 따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단기 발생 원가 얼마와 70과 50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벌써 두 금액을 실제로 들어간 돈 다 두 금액 더해봤더니 수익만큼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냥 이익은 0이에요. 이렇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추가될 예상되는 원가가 지금 현재 내가 벌 수 있는 수익보다 넘친다라면 이 손익을 계산하는 시점에 넘친다라면 합을 냈을 때 우린 무엇한다? 전부 다 들어간 원가로 계상을 해서 손익을 따지는 게 원칙이에요. 이 문제의 포커스는 그게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금씩 바뀌고 내용의 입장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부분. 자, 요 부분 제가 일부러 글 써드렸어요. 자,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 자, 그럼 70과 50의 합이 이미 발생한 원가. 자,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결론을 내드렸다. 이 금액이 벌써 120만 원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원가와 그 거래를 무엇하기 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 완료 시점이 2022년도잖아요. 자,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자, 그 부분이 얼마이다?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추정 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과 합계를 내봤더니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추정되는 거 30만 원을 더해봤더니 합계는 얼마가 된다? 15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익은 얼마이다? 120만 원이다. 자, 이것을 초과한다, 안 한다? 초과한다. 얼마 초과한다? 우리 초과하는 금액은 30만 원이 초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에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인 거죠. 이익이 날 수 없다. 이익이 안 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부분? 자, 다 손해난 거로 정리해.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20인데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이 더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땐 30만 원만큼만 손해가 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상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2021년도 기점을 놓고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우리가 상황을 추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땐 우리 몇 년도에 2021년도에는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는 시점에는 과거에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익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까지도 모두 다 무엇으로 손실로 모두 다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는 14만 원까지 모두 다 합쳐진 게 뭐가 될 것이다. 손실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 전액을 단기 손실로 인식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 이게 회계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이라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들이요, 30만 원만 생각했던 분들은 또는 100%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왜냐면 70과 50만 또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죠. 계산 금액이 조금 뒤틀리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단기 손익은 총수익에서 발생된 원가의 전기 이익을 무엇해라? 뺏어가라. 그리고 이 발생된 원가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의 추정 원가 우리 30만 원을 더해서 빼야 한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 이익으로 인식했던 14만 원도 같이 빼주셔라. 그래서 실제 손실은 얼마가 된다? 우리 44만 원이 손실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못하지 않죠? 네, 정상원가 계산이 뭔가 여러분? 우리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이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으로 형성되는 원가 계산이 정상원가 계산이죠. 자, 그거 계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식은 실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를 했다라면 무조건 다 알고 있는 공식일 겁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이고 우리 100만 원이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우리 실제 발생액과 비교해 봤더니 과소배부이다, 과대배부이다, 과소배부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우리 지금 실제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얼마가 된다? 60만 원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지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예정 배부액은 지금 조업도, 기계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조업도로 설정한 기계시간, 그리고 그 기계시간은 실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한 실제 기계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누굴 곱한다?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 여러분, 이건 회계 1급에서도 내는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 조업도는요. 여기 예정 배부율은 5원이라고 했으니까 시간당. 그럼 여러분 60만 원 나누기 5 하시면 시간 나오죠? 그래서 몇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제가 12,000이라고 불분했어요. 12만 시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저 계산 잘못하진 않았죠? 60만 원 나누기 5 하면 맞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계산을 잘못했나 싶은 의심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요.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자, 당월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얼마가 10만 원이 증가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재공품 계정이라는 부분에 그려본다라고 하시면 자, 이게 재공품 계정. 그럼 여러분 기초하고 기말을 비교해 봤더니 기말이 기초보다 10만 원 증가했대요. 전 그냥 10으로 쓸게요. 그러면 기초가 얼마라고 가정하면 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기말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10입니다. 라는 원리겠죠. 기초가 10이면 기말은 2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자, 당월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5만 원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T계정을 이렇게 약식으로 그려보면 자, 이 자리에 기초라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기초가 지금 현재 10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기말은 얼마이다. 5만 원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5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당월 총 제조 원가는 310이래요. 여러분, 당월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느 변? 차변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제조 원가입니다.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이다. 우리는 3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판매 가능 제품 금액은 325만 원이래요. 자, 여러분 판매 가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의 단기에 완성된 금액의 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의 차변의 합을 판매 가능 금액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판매 가능의 합을 말하는 부분. 그럼 여러분 기초를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우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금액. 왜냐면 제공품 계정 대변이 누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완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 완성품 원가가 제품의 차변에 들어오는 거니까 둘의 금액은 같다 다르다? 같은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자리의 금액은 벌써 325만 원이라는 결론을 내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15만 원이 되겠죠. 됐어요? 31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그림만 그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 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대로 계산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건 전부 다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패턴만 보시라는 거예요. 패턴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대입시켜 드린 건 아니라서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달라는 부분.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자, 여기를 넘어오는 금액. 저는 여기를 10만 원이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이다? 우리 31만 여러분 우리 325만 원이었죠? 네, 10만 원이니까 315만 원이다 가정을 줬는데요. 그게 정말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거기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시면 된다. 자, 그럼 지금 흐름에 대한 거는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 자리는 0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는 얼마이다? 310만 원이 되고 자 그리고 기말은 기초보다 얼마가 10만 원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이 자리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310에서 10을 빼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계산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숫자를 안 치우고 그냥 여기 이거 있을 때 여기 10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절대로 또 여기다 숫자 맞추기 하지 마세요. 흐름만 봐라. 제가 이거 숫자를 안 맞춰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쟤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지금 보여진 거대로 드리면 우린 저 초자만 쓸게요 여러분. 초는 기초는 0이고 그리고 단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는 310이고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말은 기초보다 지금 10만 원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제품에 넘어가게 되면 그쵸? 그럼 요게 요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이 넘어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합계는 판매 가능 금액 얼마라고 줬다? 325만 원이라고 주었죠. 그러면 325만 원, 300만 원 빼면 우리 제품의 누구는 기초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 가능 제품의 금액이 325만 원이니까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보험 기초는 25만 원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기말의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5만 원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기말의 금액은 20만 원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됐을까요?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결론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묻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상 회계 1급부터 출제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 회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 금액 30만 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 원가 비례법에 따라 과대 배부된 30만 원, 우리 배부 차이에 대한 거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총 원가 비례법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에 기말 제공품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과대 배부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실제하고 누구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와 우리 예정 배부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 예정이 더 크다. 그래서 예정이 더 커야 무슨 배부가 된다? 과대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 배부 30만 원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배부 차이죠. 왜냐하면 예정을 실제 이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원가가. 그런데 실제가 이거보다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30만 원만큼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배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총원가 비례법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총 원가 비례는 누굴 말하는 것이다. 자, 기말 제공품의 합계 금액 100만 원, 기말 제품의 합계 금액 145만 원, 매출 원가의 합계 금액 355만 원. 자, 계산기 다 갖고 계셨을 거고 계산했겠죠, 여러분? 그럼 100만 원에 우리 더하기 145만 원 더해 주시고 355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계는 얼마가 된다?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 원가 비례법에 해당되는 배분의 대상 금액의 합계는 600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기말 제공품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부 차이 30만 원에 대해서 우린 얼마만큼 6분의 1만큼은 제공품에 무엇하겠다? 영향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다? 아, 과대 배부라고 하는 게 유리한 배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발생된 원가가 예정 배부로 인해서 벌써 어디에 원가 부분에 반영해 놓은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액을 줄여줘야 될까요? 더 증가시켜 주셔야 될까요? 원가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대 배부됐다라고 하면 이 배부 차이에 대한 금액을 무엇한다? 마이너스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품은 무엇하고? 감소하고, 제품도 무엇하고? 감소하고, 매출 원가도 무엇하고? 우리 감소하고, 이런 식의 원리처럼 정리하는 부분의 의미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정리들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과대배부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줄여달라고 했잖아요. 어느 변에 다 정리가 될까요? 우리 차변에 배부 차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배부 차이 30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누가 제공품에 대한 게 얼마, 제품에 대한 게 얼마,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 그럼 감소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과소배부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원가를 더 늘려주셔야 돼요. 차지하는 원가, 금액을 더 늘려주는 행위로 갑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금액 계산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고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보신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배부 차이 제공품 배부액은 30만 원 곱하기 600만 원 중에 우리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면 30을 6으로 나누면 5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배부액은 5만 원이다. 자, 우리 조정 전에 기말 제공품의 합계가 얼마이다? 100만 원. 자, 여기에서 금액을 줄여주시라고 했으니까 5만 원을 무엇한다? 뺀다. 그래서 조정 후 기말 제공품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95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몇 번이죠,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배부 차이 조정 문제가 세무 2급부터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건 기본적인 문제만 내고요. 빈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세무 1급은 이 배부 차이에 대한 처리 방법의 문제를 자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로 점수를 깎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점수가 1, 2점 모자라서 불합격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합격되면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불합격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죠. 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식의 관점인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들. 자, 그런 걸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땅속에 묻혀 있는 매몰원가요. 자, 매몰원가는 여러분 역사적 원가로 과거의 원가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매몰원가는 의사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향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액, 기회, 회피 가능 원가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에 해당되는 우리 대안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이 없고요.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배부 차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 조금 전에요. 제공품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했을 때 뭐 배부 계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를 준 게 뭐냐면 자, 기초라든지 기말이라든지 그러면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 자, 그리고 기초 제품이 있다 없다? 없다.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이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다 똑같다는 가정을 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배부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누구랑? 실제랑 표준이랑.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의 차이, 뭐 임률의 차이 이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차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겠죠. 원가 요소법은 뭐예요? 우리 아까 원가 요소별로 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로 가는 거고 총원가는 원가 요소는 우리 아까 봤을 때 제공품,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란 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 직접 재료비는 얼마, 직접 농민 얼마, 제조간접비는 얼마 이렇게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걸 요소별로 보겠다는 게 원가 요소표. 총원가는 그들의 합이 있었죠. 네, 그 합으로 보는 게 총원가. 자, 란 부분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로 전부 다 보내든 총원가 쪽으로 가셔서 안분을 하든 원가 요소별로 안분을 하든 어찌됐든 우리는 누가 영향을 받는다.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매출원가가 영향을 받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영업의 손익법은 말 그대로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되죠. 그러면 답은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다. 우리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불리한 차이는 예정과 실제의 관점처럼 놓고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는 표준원가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무슨 부분이다. 과소배부했다. 내가 이만큼은 예상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것을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게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무비와 관련된 부분에 임률의 차이가 생겼다. 능률의 차이가 생겼다.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뭘 세웠을까요? 예산이라는 부분에 표준을 세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불리해지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 잡아놨었더라면 유리해지는 거고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기초라든지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초 제품이 없다. 그리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무엇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부분에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매출 원가로 하겠다. 그럼 원가에 있는 금액으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총 원가로 하겠다. 우리 총원가 요소법 있었죠. 자, 총 원가로 하겠다. 그러면 제공품의 합계, 제품의 합계, 원가의 합계 갖고 안분하는 거. 우리 아까 그래서 총 원가 비례법으로 가지고 얘기했었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요소별로 하겠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재료 경비 요거 가지고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고. 자, 제공품은 기초도 0, 기말도 0. 우리 무슨 부분? 제품도 무슨 부분 있었어요? 우리 이 제품에 대한 것도 우리 기초가 0이었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0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무슨 조건? 판매한 금액은 모두 다 무엇하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안분 계산을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원가 부분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파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가 부분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원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어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부분은 영업이익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영업의 손익법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되셨어요, 여러분?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거나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에 영업이익이 커지려면 위쪽에 영향을 안 줘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조건이 모두 다 이런 관점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면 지금 원가법, 우리 매출 원가법, 총 원가 기준, 원가 요소 기준법을 하면 모두 다 매출 원가로 배분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무엇된다? 우리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법으로 배부해서 정리하는 게 이익이 커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없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하든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네, 어떤 제품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배부라든지 뭔가에 차이점이 생기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최종 종착지 금액은 절대로 차이가 없는 거고요. 위치만 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위치만. 그래서 영업이익의 차이는 죄송해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다. 자, 지금 물어본 건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끝내주면 된다는 거죠. 불리한 차이니까 회사가 원가가 더 느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관점.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배분한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째 문제부터는 세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세무 1급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도 꾸준히 내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교재들을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자, 사법상 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분명히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부당행위라는 건 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럼 그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세법적으로 제재하는 건 법인세에서 제재하거나 개인 사업자이면 소득세에서 제재를 하겠죠. 근데 우리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법원이라는 모습에서 경찰서에 누가 잡으러 오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냐 이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 각자예요. 각계존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그래서 우리 왜 가끔씩 법원에서 사법기관에서 나와서 기업에 대한 뭔가에 제재 주사했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영장 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금 그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 통지해 주잖아요. 얘네 조세 나오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사법기관은 사법기관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가 있다. 그렇죠. 제가 건물을 구입해요. 근데 특수 관계인, 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회사 명의로 살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시세보다 높게 사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반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아들한테 팔아요. 그럼 양도잖아요.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부정행위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해당 법인의 3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4번을 알고 계신 분들은 3번 몰랐어도 풀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무슨 부분? 우리 회사에 임직원이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임직원들과는 다 특수관계 들어오고요. 여기에 임직원들과 관계되어 있는 누가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있죠. 이제 촌수관계 정리하겠지만, 자,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회사도 들어올 수 있느냐, 기업도 들어올 수 있냐? 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기준으로 보는 비율이 30%의 관점이 제일 강해요. 그럼 그 30% 관점이 있는데, 제가 우리 회사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A가 B라는 회사한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B라는 회사가 또 다른 회사한테 C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비율이 지금 현재 3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입장에선 당연히 B는 특수관계자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C도 특수관계자에 들어올 수 있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1단계로 끝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30이에요. 30. 자, 네 번째.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소액주주입니다. 대주주 아니에요, 여러분. 자, 소액주주 임원에게 무엇을 제공하고요? 사택을 자,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소액주주 또는 임직원한테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사택 제공하잖아요. 뭐 기숙사를 주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따로 갖고 있어서 사택으로 쓰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공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대주주는 아니에요. 대주주는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는 주주라는 관점만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종업원은 아닌 거죠. 소액 주주이면서 임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이면서 소위 말해서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면서 주주인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네, 근데 그냥 대주주이거나 아니 그냥 주주이거나 대주주인데 임원이다.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아니 일반적인 주주한테 왜 사택 제공을 해요? 회사에서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번째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초 거에 적법적으로 발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 없이 수정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당초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고 이후에 반품이 됐다거나 할인이 있었다거나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됐다거나 우리 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이런 식의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무엇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착오 외의 사유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착오 이외의 사유. 자,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언제까지이다? 우리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다. 언제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러니까 4월 달에 발급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수정할 사유가 생겼다. 근데 이 부분이 필요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뭐 언제 발견하든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해당되는 착오라는 게 아예 법령에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의 사유였다라면 우리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다. 자,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건 어느 경우든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잘못됐다는 부분 때문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경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올 거라는 걸 듣고 우리가 한 발짝 빠르게 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경정이 있을 걸. 또는 우리 경정도 있고 여러분 뭐도 있나요? 경정은 정상적으로 한 거에 대한 수정이죠. 결정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것이라고 알고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죠, 여러분. 네, 해지. 자, 이것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자, 해지이든 해제이든요. 우리 계약이 무엇되면 깨져버리면 그 깨진 날짜를 작성일자로 쓰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당초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0 만들기고요. 하나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 그대로 두고 남겨져 있는 것만 깨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러면 우리 1기는 언제? 7월 25일까지. 2기는 언제? 우리 익년 1월 25일까지겠죠. 자, 그래서 그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누구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구매확인서. 자, 그 부분이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설일 아니요, 여러분. 작성일은 당초예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당초입니다. 당초 공급 연, 월, 일로 무엇하시고 적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개설일자는 어디에 쓰느냐? 자, 이 부분은 비고란에 써야 되는 필수입니다. 그럼 비고란에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필수예요. 아까 제가 계약의 해지 얘기할 때도 비고란에 무슨 부분? 당초 날짜 써달라고 했죠? 그런 필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 4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과 결손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발생된 결손금이 있고 2020년도에 발생된 결손금이 있으면 우린 19년도 거부터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 줬고요. 자, 각 사업연도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무엇할 수 있다?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우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 지금 2021년도 결손이 발생했네.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니까 2020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20년도에는 내가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납부 금액을 소급공제해서 무엇 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 직전 사업연도는요. 그 결손금이 발생한 바로 직전밖에 안 돼요. 네, 그 이전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직전 것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세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천재지변적이다 뭐 이런 식의 별도의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추계 결정 경정 때는 무엇 할 수 없다? 우리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계 결정 경정은. 그래서 지금 사유가 특별한 사유라는 게 예외 규정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천재지변적 뭐 이런 식의 사유가 아니면. 그럼 3번도 맞네요. 그럼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 2월 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80%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 일반 기업은 현재 몇 퍼센트? 60%이죠. 그래서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최대 한도는 60%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60%. 그런데 중소기업은 얼마이다? 우리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100% 무엇 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100%.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도 들어오죠. 법소정 요건에 가서 봤더니 뭐 회생 계획인가 뭐 어쩌고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네, 100%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온 부분.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해서 여러분들 공지해드린 이 시점이 2021년도입니다. 자, 2021년도에 이 60% 조항이 어디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바뀌었냐면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 금액만큼은 빼고 한도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거라서 기부금 한도 계산 때 그거를 빼고 한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2월 결손금 공제를 지금 현재 60%를 받든 100%를 받든 그냥 무슨 부분 100을 빼고 한도를 계산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중소기업은 원래 2월 결손금 100%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에서 100%에 해당되는 금액 전부 다 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기업은 2월 결손금 100%를 해주지도 않는데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땐 100을 빼버렸거든요.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이고 기부 문화 활성화가 되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2021년도 기속부터는 우리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100%를 공제받는 사람은 100을 빼고 60%를 공제받는 한도가 60%인 사람은 60%를 빼는 것으로 우리 무엇됐다? 개정됐습니다. 네, 개정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기로 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아, 실기로 내면 가정 세우면 되겠네요. 네, 우리 회사가 무슨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다. 그러면 2월 결손금 입력하실 때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얼마만 넣으셔야 된다? 60에 해당되는 것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런 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야 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째 문제, 소득세네 여러분.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상하다. 특별세액공제인데 근로소득자만 적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의료비나 교육비도 근로소득자만 받는 특별세액공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예요. 네. 우리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 받을 수 있고요. 그럼 기부금 세액공제는요. 사업소득자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아,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업소득자도 특정 부분이 있죠, 여러분.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자들은 무슨 부분? 기부금 세액공제 여러분 또는 우리 왜 일정의 소득 부분으로 복식을 하느냐 간편을 하냐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정 부분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의 지출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갑니다라는 건 맞지만 그중에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다른 소득에서도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이 아닌 타소득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세액공제만 근로소득자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문제 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산세무 1급 퍼펙트라고 하는 교재가 아닌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그거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색 칠해드린 부분은 우리 2021년도 세법에 맞게끔 개정사항 반영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세법이 들어온 부분들 회계 1급부터 세법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은 요 제가 기출문제 푸는 과정 중에 자 푸는 시점이 해당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2021년도에 시험이 진행됐는데 그 문제를
풀이를 바로바로 안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해에는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후를 놓고 봤을 땐 대부분 전년도 기출을 시험 볼 때 많이 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맞춰서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안 해드린 것도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써드린 건 세법 개정에 대한 거 반영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문제가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지되어 있는 다른 페이퍼 시험지 갖고 있으시면 올바르게 고쳐놓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자,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자, 조심하실 거. 이거 왜 이렇게 고쳐드렸냐면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자, 지금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아니다? 일은 근로소득 아니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우리 근로자가 근로노동을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라는 걸 근로소득을 보고 근데 그 근로소득 범위는 과세이든 비과세이든 다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중에 비과세를 따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근로소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거. 그럼 그 대표적인 제외되는 게 직원의 사택제공 이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21년도부터는 무엇이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근로소득이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인데 이 부분은 무슨 소득에 속한다? 과세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다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문구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죠. 됐나요? 자, 우리 맞지 않는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답안에 공지된 형태의 답안도 1번은 맞지만 이 요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세법 개정을 바꿔드렸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건설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몇 년,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 건설 쪽 일용 근로자는 1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건설이 아닌 쪽은 몇 개월이다? 계속하여 3개월인 거죠. 그래서 3개월 미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설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해 주셔라. 자, 세 번째,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생산직 등에 해당해야 되며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4번 얘기 볼게요. 월 정기적 급여. 월정액 급여라는 게 있죠. 월 정기적 급여가 우리 현재 얼마이다. 210만 원. 자, 210만 원 이하 요건을 무엇했을 때? 충족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충족했을 때 우리 연간 얼마까지? 240만 원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글을 이렇게 써줬지만 요건을 따져보면 일단 생산직 근로자가 충족해야 돼요. 여기가 yes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뭘 따진다? 아, 직전 연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우리 과세 대상 금액을 총급여라고 하잖아요. 그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직전 연도 총급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예스 조건이에요. 이것도 예스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 월 정기적 급여의 합계가 얼마? 21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연간 얼마? 240만 원 한도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구동할 때는 생산직 여부와 직전 연도 총급여는 사원 등록에서 그리고 월정액 급여는 어디에서? 우리 급여자를 입력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3번 맞는 표현이죠. 하나 부연 설명합니다. 자,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비과세 한도가 없는 사람이 있죠. 네, 한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무엇이다? 무제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제한이 없다라는 사람. 누가 있죠,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 자, 일용직도 우리 뭐가 있다? 우리 연장 근로에 대한 초과 근로에 대한 비과세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용직 그리고 또 무슨 부분이요? 우리
그 광산 근로자 있죠, 여러분. 네, 광산 근로자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할 수 있다? 우리 금액의 한도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또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자, 네 번째, 월정액 급여라는 건 매월 직급별로 받는 전체 총 급여에서, 여러분 이 급여 총액이라는 건 과세 비과세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금액. 그래서 이 급여 총액에서 누구를 빼는 것이다. 급여 총액에서 우리는 상여 등에 해당되는, 저는 그냥 부정기만 쓸게요. 부정기적 급여를 빼고, 그리고 실비 변상적 비과세 급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실비 변상적 급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추가가 됐어요. 2021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월정액 210만 원 산출 근거에 복리 후생적 급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복리 후생적 급여라는 걸 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비과세 요건 누구 때문에요? 초과 근로수당, 그러니까 연장, 심야, 뭐 휴일, 요거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급여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빼서 나온 요 금액을 우리는 월정액 금액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이면 너 비과세 될 수 있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급여자료 입력할 때 우리 수당 공제라는 걸 등록하는 란이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정기적이다, 부정기적이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선택 버튼에 따라서 이 금액 합산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쪽을 채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등한시하는데요. 실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시고 다 취업 목적들이 지금 있거나 이직의 관점이거나 하시면 이 부분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컴퓨터가 자동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실 것. 그리고 1번에 있었던 이 사택 제공 이익이 있죠, 여러분. 이 사택 제공 이익이 세법이 비과세로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복리 후생적 급여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이에요. 그리고 위험직종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험 가입해요. 그럼 1인당 보험 가입 금액이 무슨 부분? 70만 원 이내면 비과세가 된다. 그 부분은 근로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과세 소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바뀐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네, 보고 가셔야 돼요. 특히나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바뀐 조항들 모두 다 낼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변경된 것으로 반드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써 답은 내놨죠? 1번이 올바르지 않다.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9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른 기출문제하고 비교해봤을 때요.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냈던 패턴에서 비슷하게 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문제 풀 때 말씀드렸던 5번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 5번 문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 퍼펙트 전산세무 1급 교재 갖고 계시면 지금 수익 인식 기준에 가시면 요런 문제들 풀이 과정도 예제가 있고요. 그 단원평가 문제 수록된 게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주 내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런 부분은 틀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